안녕하세요. 저는 조수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할 이야기의 큰 틀 혹은 이제 한 문장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하면 보시는 것과 같이 결국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 빛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 책은 크게 네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빛에 대한 오해들. 그래서 빛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들을 바탕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빛의 특성이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빛에 대한 오해들이고요. 두 번째로 빛과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빛이 존재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빛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우리가 빛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되기 때문에 빛과 사람 편이 이제 들어갔고요. 이제 세 번째로 빛과 공간입니다. 그래서 빛의 특성이 어떠하고 우리가 빛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이해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공간에 좋은 빛을 만들 수 있을까?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빛과 사회 편이어서 빛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우리 공간을 밝히고 누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어떻게 밝혀져 왔는지 혹은 그 빛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 사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 부분까지도 좀 다루는 게 이제 책의 큰 네 가지 파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빛에 대한 이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 삶 공간 이제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인 이야기를 담고 싶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실용서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입문서로 좀 분류가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에 내용 보시면은 어떤 분은 이게 과학서적 같다라는 뭐 부분도 있고 실용적인 내용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사회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갖는 분들도 있고 좀 여러 부분에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빛을 좀 다룰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책 이야기는 내용은 이제 많은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각각의 파트에서 한 꼭지씩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빛에 대한 특성들, 빛과 사람, 빛과 공간, 빛과 사회에서 아주 한 가지 정도씩 이야기를 드리면서 빛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사과를 볼 수 없다. 이 책의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이제 부분이고요. 이 이야기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손 위에 이제 사과가 놓여져 있습니다. 동그스름한 모양의 빨간 이제 색이고요. 광택도 보이고 아주 매끈하고 아주 먹음직스럽게 생긴 이 사과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내가 사과를 본다라고요. 당연히 나는 그 사과를 향해서 내 눈을 두고 있고 그 시선을 두고 사과의 한 표면에 하나하나의 모습들을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나는 사과를 보고 나는 당신을 보고 나는 이 공간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아주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사과를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사과를 본다라는 이 이야기 안에는 크게 두 가지 개체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나하고요. 하나는 사과죠. 내가 사과를 향해서 시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과를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과를 보고 있던 중에 갑자기 방에 불이 꺼졌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우리는 무언가 알 수 있죠. 나도 그 자리에 있고 사과도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리고 내 시선이 어디 옮겨진 것도 아니고 내가 눈을 감은 것도 아니고 사과와 나 사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사과를 볼 수 없게 된 거죠. 그제서야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어디선가 빛이 있었다는 것을요. 빛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과를 볼 수 있었던 거죠. 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사실은 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빛이 사과의 표면에 맞고 반사돼서 내 눈으로 들어온 그 빛만을 우리는 감지하는 것일 뿐이죠. 만약에 이렇게 그림처럼 백여전구가 켜 있는 방 안에서 그 백여전구 빛만으로 우리가 사과를 봤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는 그 존재는 사실 사과 존재 자체가 아니라 백여전구에서 출발한 그 빛이었던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는 이 사진을 한번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겠죠. 까만 테이블 위에 사과가 놓여 있고 배나 신문들이 놓여 있는 장면이라고 보겠죠. 하지만 우리는 빛에 대해서 앞으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조금은 더 엄밀한 그 빛의 관점으로 이 사진을 해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보는 것이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 사진은 이렇게 다시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주 먼 거리에서
출발한 그 태양에서 출발한 빛이 대기권을 거치고 창문을 통과해서 식탁 위에 사과에 맞고 그 반사된 빛이 내 눈으로 들어온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사실은 태양빛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 빛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조명빨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에 함축된 말은 사실 우리가 그 대상이 어떠하느냐, 공간이 어떠하느냐, 그걸 넘어서 사실 우리는 조명만으로도 많은 것이 바뀐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 지금 제가 정리한 것처럼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빛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어떤 공간을 봐도 빛으로 인해서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상적으로 느껴졌던 어떠한 장면들, 공간들, 어떤 모습들, 그것들은 모두 다 사실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빛입니다. 태양에서 출발한 빛, 실내 조명에서 출발한 빛, 또 그런 빛들이 서로 반사하고 섞이고 흡수되고 산란하면서 만들어진 그 풍경을 우리는 보고 또 기억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이 빛이라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부터 이제 제 책의 이야기들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장면들, 예술 작품들, 저 멀리 떠 있는 별들까지 결국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 빛인 것이죠. 빛의 특징 중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빛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yes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질문을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우리는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이제 이런 거죠. A에서 출발한 빛이 B까지 도달하는 그 과정에서 이 빛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본 경험들이 다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빗줄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들입니다. 구름 사이에서 또 쏟아지는 햇빛이라든지 공연장에서 쭉쭉 뻗어나가는 빛, 헤드라이트의 빛들,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빛이 A에서 B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빛을 나아가는 모습, 빛줄기를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특별한 환경에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공기 중에 어떤 산란해서 반사시킬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것이 수증기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먼지에 맞고 여러 방향으로 산란하면서 그 중에 오로지 내 눈으로 향해 들어오는 빛만을 우리는 보고 그것을 빛줄기라고 혹은 그것의 대상이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진으로 자세히 찍어보면 이런 모습이겠죠.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빛이 움직이는 빛줄기의 빛의 그 이동의 모습이 아니라 수많은 공기 중에 먼지들을 맞고 반사돼서 내 눈으로 들어온 모든 것이 정면의 모습인 것이죠. 제목이 그렇잖아요. 빛은 옆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우리가 보는 모든 빛은 사실은 정면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변 한번 돌아서 보시면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은 사실 내 눈으로 향해 날아온 그 빛들만을 우리는 감지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비추기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사진에서 이 창 끝에서부터 이 바닥 그림자까지 수많은 사선들이 보여졌어야 했겠죠. 하지만 이 안에서는 그 어떤 사선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공기 중에 반사할 것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어떤 빗줄기가 분명히 동그랗게 바닥에 꽂히고 있지만 사실 창에서 바닥까지 그 사이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빛의 옆모습을 볼 수 없어서 생기는 우리가 아주 익숙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주죠. 우주는 왜 깜깜할까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지만 밤과 같이 빛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태양에서 지구까지 내리쬐는 빛만 해도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엄청난 빛이 우주 안에 있는데 우리는 우주를 깜깜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반사할 대상이 없어서이기 때문이죠. 반사할 대상이 없으면 우리는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빛 중에 정확히 우리 눈을 향해서 날아오는 정면의 빛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와 내 옆 사람이 우리가 나란히 서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는 빛은 전혀 다른 모습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 내 눈으로 향해 날아오는 빛만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만 생각해도 우리 주변에 보면서 새로이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간 안에서 아무리 많은 조명을 설치한다 해도
그 안에서 반사의 대상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다면 우리는 그 공간을 어둡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빛에 대해서 생각하고 조명을 설계할 때 중요한 것은 빛을 얼만큼 쏘느냐만큼이나 어떻게 빛을 반사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빛과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밝은 건 좋지만 눈부신 건 싫어라는 이야기고요. 어떻게 보면 역설처럼 들리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빛의 그러니까 세상을 밝게 보다 이제 사물을 잘 보기 위해서 빛이 필요하죠. 하지만 무조건 빛이 많아서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환경처럼 오히려 밝은 모습들이 눈이 부시는 경우가 있죠. 혹은 이제 밤에 가로등 그 길을 걸어갈 때 가로등의 불빛이 오히려 내 눈을 부시게 한다든지, 운전을 할 때 상대방의 헤드라이트가 내 눈을 부시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단순하게 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눈에,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좀 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눈부시다는 것은 단순하게 빛이 밝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크게 저는 두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빛의 대비고요. 하나는 시선입니다. 우리의 눈은 이제 동공의 크기를 변화시키면서 외부의 빛의 양을 알아서 받아들이거든요. 적응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매우 밝은 곳에서는 동공의 크기를 줄여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줄이고, 어두운 곳에서는 동공을 키우죠.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은 빛의 절대적인 밝기보다 대비입니다. 주변의 환경보다 내가 보는 대상이 얼마나 밝으냐, 얼마나 어두우냐를 가지고 우리는 빛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눈부시는 조명도 야외에서 봤을 때는 부시지 않을 수도 있죠. 스마트폰이 그렇잖아요. 야외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던 화면도 자기 전에 밤에 불 끄고 누우면 눈이 부신 것처럼 우리는 대비를 통해서 눈부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시야에서 그렇게 가장 밝음과 어둠의 과도한 차이, 그 강한 대비가 눈부심을 만드는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시선 혹은 시야입니다. 우리는 공간을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중심을 보는 것은 아주 좁은 부분입니다. 우리 그걸 이제 중심 시야라고 하거든요. 그 중심 시야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강한 눈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내 시야 안에 강한 광원이 있어서 눈이 부신 게 아니라 그것이 내 눈 정면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눈부심을 느끼거든요. 옆에서 지나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는 우리의 눈을 부시게 하지 않지만 바로 앞에서 있는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우리 눈을 부시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간에서 빛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할 때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진에 그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보통 우리의 일반 방에는 이제 방등이라고 해서 한가운데 천장등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천장등은 특히 침실, 누워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는 그렇게 좋은 조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워 있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시선은 천장으로 향하게 되고 우리의 중심 시야에 광원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럼 이는 굉장히 눈을 어둡게 그러니까 눈이 부시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다음 보시는 것처럼 한쪽 벽면에 책상을 놓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내가 보려고 하는 책상이 주변보다 더 어두워지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 또 반대로 시야 안에 광원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조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빛을 이해하면서 빛을 계획할 때 사람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는 또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명 중에서 램프가 노출되는 조명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조명 자체의 기능이 어떤 곳을 밝히는 거라고 하면 램프는 최대한 숨어 있어야 그 밝히는 곳을 충분히 비출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도 음식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사실 다른 주변 환경보다 그래서 테이블이 밝아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테이블도 중요하지만 서로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의 얼굴까지 비춰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어떤 조명들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밝은 건 좋지만 눈부신 건 싫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딜레마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는 잘 보기 위해서 밝아야 하지만 또 눈부셔서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왜 눈부신지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한다면
눈부시지 않으면서도 쾌적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딜레마는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이전에 보지 못한 멋진 빛과 공간이 오히려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빛과 빛의 특성, 그다음에 빛과 사람, 빛과 공간의 한 가지 이야기를 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종촉창 앞에 무엇을 두는 것이 좋을까라는 이야기이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지내고 계신 집 혹은 사무공간, 여러분 있는 곳에 동서남북 쪽 어느 쪽에 창이 놓여져 있나요? 혹은 또 그 창문에 공간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 번쯤 그려보시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보통 햇빛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햇빛이라고 하면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강하게 내리쬐는 그 어떤 그림자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 햇빛만을 떠올립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태양빛의 두 가지 얼굴이라는 챕터와 이제 이어지는 그 이야기인데요. 우리 공간에는, 우리 자연의 빛에는 크게 두 가지의 빛이 있습니다. 태양빛 하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건 두 가지의 형태의 빛으로 나뉘어서 우리 지구라는 공간 안에 이제 빛을 만들어주는 거죠. 먼저 하나는 먼저 말씀드린 직사광입니다. 이렇게 동쪽에서 뜬 태양이 고도를 높이면서 남쪽으로 다시 이제 서쪽으로 지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이 땅에 직선으로 이제 빛을 내리쬐는 것이 우리는 보통 이제 직사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이 한 가지의 어떤 빛을 일반적으로는 이제 햇빛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우리 땅에는 한 가지의 빛이 더 있습니다. 바로 천공광이죠. 보통 이제 스카이라이트라고도 하고요. 우리 지구에는 대기가 있거든요. 지표면에 바로 떨어지는 햇빛도 있지만 일정 두께의 어떤 대기가 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기 안에서는 많은 빛들이 산란하면서 하나의 또 빛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보시면 하늘색으로 큰 이제 방구처럼 이 지구를 덮고 있는 하늘 자체가 있잖아요. 그 자체도 사실 하나의 큰 조명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직사광은 아주 직선의 강한 빛을 만들어내고 청공광은 넓은 면적의 아주 부드러운 빛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빛이 시간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면서 이 자연의 다양한 빛의 모습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태양에서 직접 내리쬐는 것은 직사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파란 하늘은 천공광으로 볼 수 있죠. 이건 꼭 하늘에서뿐만이 아니라 땅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카트가 있는데 카트에 이제 그림자가 있죠. 이거 아마 건물의 그림자 같은데 이렇게 직사광이 직접 떨어지는 곳은 하얀색 혹은 약간 노르스름한 직사광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햇빛만 있다라고 하면은 이 직사광이 닿지 않는 곳은 아주 새까매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 안에도 우리는 빛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색이 하늘색이죠. 바로 이 직사광이 닿지 않는 곳은 천공광이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닥의 그림자색은 이렇게 푸른색을 띠게 되는 거죠. 네, 저의 애기 모습인데요. 사물을 보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우측에서 직사광이 내리쬐고 있고요. 사진의 좌측에서는 푸른 하늘에 천공광이 비추고 있죠. 저랑 닮았나요? 네. 아기의 이제 하얀 옷을 보시면 오른쪽은 하얀색 혹은 이제 약간 노란색으로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푸른색으로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도 역시 직사광과 천공광이 어우러진 이 공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천공광이 거의 없이 직사광만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아주 강한 대비를 만들어낼 겁니다. 분명히 이 공간은 많은 빛이 들어와서 굉장히 꽤 밝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비를 통해서 빛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밝은 곳에 적응한 우리 눈은 나머지 부분은 어둡게 보이게 만들겠죠. 직사광이 강하게 내리쬐는 모습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자연에는 천공광만이 있는 환경도 굉장히 많습니다. 해가 구름에 가리거나 하게 되면은 직사광은 보이지 않죠. 강한 햇살은 내리쬐지 않고 대신에 거대한 천공광만이 이 땅을 두루 비추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림자도 없고 아주 차분한 어떤 빛의 형태를 만들어내게 되죠. 또 그것이 오래되면 우리는 약간 우울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이렇게 흐린 날이 만들어내는 빛의 환경은 청공광만이 만들어내는 빛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청공광만이 만들어내는 환경을 보여드렸는데 정말로 청공광 없이 직사광만이 존재하는 빛 환경이 있을까요? 맨 처음에 드렸던 질문처럼 우리 이 땅에 직사광만이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 빛의 환경,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청공광의 존재를 잘 사실 생각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직사광만 햇빛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로 그 청공광이 없으면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네, 바로 달이 그런 환경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이게 밤의 모습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달에는 대기가 없습니다. 태양이 직접 이 달 표면에 햇빛을 내릴 때도 중간에 산란시킬 대기도 없고 땅바닥에 맞고 다시 밖으로 나갔을 때 반사시킬 그런 대기가 없죠. 그래서 낮 시간에도 이렇게 하늘은 컴컴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장면은 아주 강한 태양빛이 이 지표면을 비추고 있지만 청분광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직사광만이 존재하는 빛의 환경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태양빛이 다다르지 않는 그림자의 부분 아주 까만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아주 강한 대비와 아주 강한 햇빛만이 직사광만이 덮는 그 환경이 이제 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지구로 돌아오면 우리 자연 환경이 얼마나 멋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청공광이라는 존재가 얼마만큼 우리의 자연의 모습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드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특히 이 직사광과 자연광은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색깔도 변화하고요. 높이도 변화하고 방향도 계속 바뀌죠. 날씨에 따라서 각 빛의 양이라든지 모습도 바뀝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많은 인상주의 화가들은 동일한 환경임에도 계속 바뀌는 자연의 빛의 모습들을 그려왔죠. 그렇게 지구의 빛은 직사광과 청공광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빛은 하루의 시간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죠. 이것이 일단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직사광과 청공광 두 가지 빛의 모습이고요. 먼저 이제 제가 제목으로 드린 게 동쪽창 앞에 무엇을 두는 것이 좋을까였잖아요. 그렇다면 이 직사광과 청공광이 있는 곳에 살고 있는지 우리, 그리고 각각에 나 있는 이 창들은 어떤 빛을 신뢰해 드릴까요? 우리는 빛이라고 하면 흔히 조명이라고 하면 천장에 달려있는 LED 램프, 형광 램프 이런 인공의 조명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훨씬 더 많이 좌우하는 건 영향을 미치는 건 자연광이거든요. 사실 우리 공간 안에 어떤 크기의 창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창 자체는 엄청난 빛을 실내로 들이는 하나의 조명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의 특징은 방향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각기 다른 빛을 내는 변화하는 조명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창은 실내 공간에서 빛의 조명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각각의 창들이 어떤 빛을 드리는지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런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남쪽 창입니다. 우리는 사실 남향을 엄청 선호하죠. 쪽에 놓여 있는 거실이 남쪽으로 향해 있는 그 공간을 엄청 이제 선호합니다. 남쪽 창으로는 어떤 빛이 들어올까요? 기본적으로 직사광이죠. 직사광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창이 이제 남쪽 창입니다. 거의 하루 종일 아침에 동남쪽에서 해가 뜨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빛이 들어오는데 이 빛의 특징은 계속 변화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침에 빛이 다르고요. 점심에 빛이 다르고 저녁에 빛이 다르죠. 시시각각 빛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불편하냐면 예를 들면 사무실의 조명이 창이 남쪽으로 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불편한 환경들에 놓이게 됩니다. 아침에 눈이 부셔서 어떻게든 가리고 자세를 바꾸고 모니터를 돌리고 하더라도 시간 조금만 지나면 또 다른 빛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시시각각 다른 빛을 만들어내는 게 남쪽창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높은 열과 또 강한 자외선을 함께 포함한다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남쪽창은 많은 빛이 들어오긴 하지만 또한 다루기 어려운 빛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작 남쪽 창으로 두고 창을 냈지만 여러 가지 커튼이라든지 블라인드로 거의 가리고 있는 경우도 많죠. 왜냐하면 다루기 어려운 빛의 어떤 모습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창으로 들어오는 열도 굉장히 세서 여름 같은 경우는 매우 덥기도 하고 또 뭐 가구의 뭐 변형이라든지 변색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강하고 많은 빛을 들이는 것만큼 또 다른 그런 이제 변화의 특징이 있는 것이 남쪽 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북쪽 창은 어떨까요? 이전에 이제 보통 이제 북쪽 창이 가장 어떻게 보면 소외받는 창이죠.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남쪽에 놓고 이제 나머지 것들을 보통 북쪽에 배치하고 북쪽의 창도 가장 작고 하죠. 하지만 북쪽 창은 그 나름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사광과 청공광으로 나누어 봤을 때 북쪽 창은 청공광을 들이는 창문이잖아요. 네. 청공광을 들인다는 것은 하루 종일 일정한 빛을 실내에 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눈이 부시지도 않고 온도의 변화도 크지 않음을 의미하죠. 우선 가장 좋은 것은 어떤 것들을 보관하기에 위한 용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식료품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어떤 빛과 온도에 민감한 것들을 우리가 보관하는 데 북쪽 창을 사용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그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북쪽 창은 사실 활동하기 굉장히 좋은 창의 모습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빛이거든요. 또한 눈이 많이 부시지 않는 강한 대비를 만들어내지 않는 부드러운 빛 환경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북쪽 창은 북쪽 창 나름의 어떤 매력을 가진 창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북쪽 창이 아주 매력적인 별명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바로 예술가의 창이라는 별명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요하네스 페르메이르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보시면 아주 그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굉장히 부드럽게 실내 공간에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화가의 우리에게 더 잘 알려진 작품은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죠. 네덜란드의 이 화가는 그 당시에 이제 예를 들면 렘브란트가 굉장히 극적이고 강한 어떤 빛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 예술가는 아주 부드러운 북쪽 창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을 표현했습니다. 북쪽 창이 예술가의 창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유는 사실 예전에 인공광이 발달하기 전에는 예술가들은 대부분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에 의존을 해야 했거든요. 그랬을 때 예술가들에게는 직사광이 들어오는 창은 그렇게 좋은 창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점심, 저녁마다 빛의 양도 달라지고 방향도 달라지고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일정한 빛을 두고 계속 그림을 그리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화가들이 북쪽의 창이 난 공간을 작업실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유명한 이 화가가 요하네스 페르메이르라는 화가의 작품이고요. 이 화가의 작품을 보면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좌측에는 부드러운 북쪽 창에 천공광이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이 들어오고 그 앞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든지 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표현한 것들을 볼 수 있죠. 만약에 이 창이 뭐 남쪽 창이거나 뭐 서쪽 창이었으면 이러한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었겠죠.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 예술가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시대의 우리들도 대부분 일을 하면서 빛의 많은 영향들을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카페에 갔는데 모든 방향으로 창이 나 있다. 그러면 사실 저는 북쪽 창 앞에 앉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는 뭐 노트북이라든지 모니터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런 화면들을 여러분들이 볼 때 훨씬 더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볼 수도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북쪽 창은 이렇게 어두운 창, 뭐 소외되는 창이 아니라 천공광이라는 부드럽고 일정한 빛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창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 창입니다. 서쪽 창은 그러면 이제 직사광과 천공광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될까요? 서쪽 창은 보통 이제 오전 시간까지, 점심 시간까지는 주로 천공광을 들이다가 오후가 돼서야 직사광을 들이는 창입니다. 이 모습은 제가 예전에 에어비앤비에 갔는데 침대 위에 저렇게 창이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눈부시면 어떡하나라고 이제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아침에는 부드러운 천공광이 들어오면서 기분 좋게 잠에서 깰 수 있게 해주고 오히려 저녁쯤에는 이쪽으로 따뜻한 햇빛이 들어와서 침대가 노랗게 아름답게 빛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후에 들어오는 직사광은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낮 시간의 직사광이 너무 강해서 우리에게 조금 부담스러웠다면 오후의 직사광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따뜻한 빛이 또 낮은 고도를 향해서 집안 깊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빛이 만들어내는 어떤 공간의 모습들, 또한 우리가 늘 모든 공간을 오전부터 오후까지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전 같은 경우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자야 되는 어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 서촉창이 주는 오후의 햇빛이 훨씬 더 풍요로운 빛의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강하게 햇빛이 내리쬐서 눈부신 동쪽 창에 침대를 두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서쪽 창의 공간에서 오전은 충분히 휴식을 하고 오후에 그런 빛의 모습들을 즐길 수도 있고요. 특히 상업 공간 같은 경우는 점심 이후, 점심부터 오후 시간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이런 공간일 경우에도 서쪽 창의 그런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쪽 창입니다. 제가 동쪽 창 앞에는 어떤 것을 주는 것이 좋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동쪽 창은 사실 우리의 아침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동쪽 창 앞에 이렇게 싱크대가 주방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면 아침을 준비하는 그 사람의 손길, 물살 이런 데에 풍요로운 햇빛이 동쪽 햇빛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동쪽 창 앞에 제가 두기를 추천하는 것은 사실 식탁입니다. 우리나라 구조상 사실 쉽지 않지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침 식사를 놓고 그다음에 가족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 식탁 앞에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아침의 직사광이 들어와서 우리의 잠을 깨우고 식탁 앞에 놓여 있는 가족들의 얼굴이 빛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보다 우리가 이 동쪽 창을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동쪽 창은 아침에 우리의 모습을 결정하는 그런 창문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동서남북 중에 남쪽이 무조건 좋고 북쪽은 무조건 좋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각각의 다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각각의 다 다른 용도를 가지고 공간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창문은 무엇보다 시시각각 다른 빛을 드리는 존재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각각의 어떤 삶의 모습들, 공간의 모습들, 공간의 용도들에 맞춰서 필요한 빛들은 다 다르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빛을 원하는가인 거죠. 모두가 남쪽 창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빛의 취향을 가졌는지 그리고 이 공간에 어떤 빛이 필요한지를 생각하고 그에 맞춰서 어떤 창들을 공간들을 배치한다면 우리에게는 좀 더 좋은 빛의 공간들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빛과 사회 이야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기 거북은 반짝이는 바다에 도달할 수 있을까? 거북이 알을 낳고 이제 바다로 가는 모습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다큐멘터리로도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어미 거북은 일단 최적의 장소를 찾기 위해서 여러 번 그 장소를 찾았다가 실패하고 돌아가고를 반복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너무 가까우면 알들이 다시 바다에 쓸려 나가서 먹이가 되기도 하고 너무 멀면 이 아기 거북이 태어나서 다시 바다까지 와야 되는데 그 거리 사이에 도달하지 못하고 죽기 때문이죠. 그리고 토양의 질도 모래의 질도 너무 단단하면 깨고 나오지 못하고 너무 얕으면 누가 또 파먹으니까 굉장히 어렵게 아기 거북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기 거북들은 낮 시간에는 마르거나 혹은 잡혀먹을 수 있으니까 어두운 밤에 드디어 이제 알에서 나와서 모래를 나와서 바다를 향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기 거북은 밖에서는 청각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약한 시각에 의존해서 바다를 찾는다고 합니다. 밤 시간에 바다는 별빛, 달빛으로 인해서 반짝반짝 빛이 나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태어나서 바다를 열심히 향해서 걸어 나가는 아기 거북 앞에 아기 거북이 도달한 데는 안타깝게도 도로 가로등 밑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아기 거북의 부화율은 굉장히 낮거든요. 1% 미만이라고 합니다. 자연의 상황에서도. 하지만 지금 우리 이 시대의 바닷가의 모습들은 굉장히 많은 불빛으로 인해서 바다보다 육지가 훨씬 더 밝은 상황이 되죠. 안 그래도 구하기 힘든 아기 거북은 그렇게 더 어려운 시절을 거치면서 부화조차 힘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바다를 즐기고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밝혀놓은 그 바닷가의 수많은 불빛들이 아기 거북이 미처 바다에 닿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죠.
우리는 사실 비행에서도 굉장히 이 빛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특히 비행장 주변, 공항 주변에는 어떤 경관 조명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조심해서 설치하곤 합니다. 그래서 매번 이런 뉴스들이 나오죠. 뭐 주변의 골프장이라든지 뭐 교량의 조명들이 항공의 안전을 위협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우리가 근데 그렇게 우리의 그 안전을 고려하는 것만큼 과연 동물들 혹은 곤충들, 뭐 식물들의 안전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들이 이런 곤충들, 그다음에 새들이 밤에 별빛이라든지 은하수라든지 달빛을 보고 방향을 찾고 나아간다고 하거든요. 어, 굉장히 많은 척추 동물의 30%, 무척추 동물의 60%라고 알고 있어요. 야행성 동물이거든요. 그 야행성 동물은 더 작은 빛에도 민감하겠죠. 하지만 그들이 방향을 그 밤에 어두운 밤에 방향을 찾기 위해서 찾는 그 수많은 빛들이 우리 인간의 그런 인공 조명, 빛공해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나방은 달이 없는 밤에 북극성을 기준으로 비행하고 딱정벌레는 은하수를, 말벌과 꿀벌과 귀뚜라미와 개미는 달빛을 사용해서 방향을 탐지한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곤충도 이러하니 새들은 두말할 나위 없죠. 하지만 우리도 이 빛빛을 이제 잘 못 보잖아요. 이 우리가 비춘 이 많은 수많은 불빛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야행성 동물들이 밤에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로등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곤충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데요. 더 넓은 지역과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되는 개체들이 가로등 밑에서 충돌, 과열, 탈수, 포식의 결과로 죽어나가죠. 물론 안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빛이 어두웠을 때 우리 안전이 더 위협받는다는 것도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고 그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점점 더 밝은 밤과 도시를 만들어놨던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분명히 우리가 피해를 주는 누구의 어떤가의 대상이 있고 또 그 대상이 피해를 입음으로써 결국은 우리 자체도 피해를 입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밤에 주무실 때 어떻게 주무시나요? 창문에 혹시 암막 커튼을 치고 주무시나요? 도시는 환하게 밝혀놓고 우리 각자는 잘 때 암막 커튼을 치고 잠을 자잖아요. 그렇게 밝은 바깥에서 헤매고 있는 생물들에게는 인간의 이러한 모습이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빛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죠. 무조건 밝은 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두움으로 돌아가자 이것도 아니죠. 분명히 그 중간에 우리가 필요한 빛을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그런 생각들이 필요하고요. 또한 우리의 불을 그 또 다른 생명체들을 위해서 하나쯤 꺼두는 배려가 필요한 것도 우리가 빛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책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각 파트에서 한 가지씩 좀 꺼내서 이야기를 드려보았습니다. 이것들 말고도 우리 실내 공간에 우리가 조명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이제 설치해야 될지, 혹은 우리가 더 좋은 빛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할지, 혹은 우리 사람이 각자 연령에 따라 또 각자의 시각 능력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보는 것이 어떻게 달라지며 또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또 더 좋은 빛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좀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 책에서 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빛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고 또 자신의 공간에 있는 빛을 조금씩 바꿔보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에 조금 더 필요한 빛들이 필요한 곳에 비추어지고 또 필요하지 않은 빛들은 꺼둘 수 있는 그런 좀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제가 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시간을 내서 듣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시간이었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질문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이제 대화도 나눌 수 있어서 저 역시도 너무 좋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어떤 관점으로
해서 책을 쓰고 그 이야기를 이제 드렸지만 그게 여러분의 각자의 각자의 자기만의 관점이 있잖아요. 그 관점에 조금은 보탬이 돼서 조금은 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책을 통해서나 오늘 시간을 통해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시고 이야기 나눠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